안녕하세요. 똘레랑스 인문학 기행입니다. 우리에겐 지리적으로 가깝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일본은 과거의 역사적 갈등 때문에 가깝지만 먼 나라로 자주 인식되고는 했지요. 러시아는 또 하나의 가깝고도 먼 나라입니다. 실제로 인천공항에서 블라디보스토크 공항까지는 비행기로 불과 2시간 40분밖에 걸리지 않죠. 이는 인천에서 일본 도쿄까지의 거리와 거의 비슷합니다. 한국과 가까운 위치로 인해 한때 블라디보스토크는 한국인 사이에서 유행했던 관광지였습니다. 당시 관광지로서 블라디보스토크는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유럽으로 홍보되고는 했지요. 하지만 여전히 러시아는 우리에게 생소한 나라입니다. 블라디보스토크는 지역적으로 아시아에 속했지만 전통적으로 유럽 문화에 기반한 러시아의 도시답게 정서적으로 친숙한 도시는 아닙니다. 오늘은 블라디보스토크를 통해 러시아의 역사와 정체성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한국에게 블라디보스토크, 나아가 러시아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는 북한과 러시아의 경계로부터 불과 13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는 서울에서 대전까지의 거리와 비슷하죠. 그만큼 한반도와 가까이 있는 아시아의 도시이자 동시에 유럽 도시의 경관이 짙게 남아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지리적, 문화적 위치성은 블라디보스토크의 정체성이 유럽과 아시아에 걸친 다양성에 기반한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또한 유럽을 벗어나 아시아를 지향하는 러시아의 행보도 블라디보스토크의 문화적 성격을 보다 다양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도 합니다. 러시아는 역사적으로 수도인 모스크바를 비롯한 국가의 중심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끊임없는 팽창 정책을 고수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가 보는 러시아의 광활한 국토가 완성되었지요. 하지만 러시아 국토가 동서남북의 사방으로 뻗었다 할지라도 유럽 방면으로 확장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으로는 독일이나 폴란드, 오스트리아 등 기존에 만만치 않은 국가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러시아는 서쪽의 유럽을 제외한 다른 방향, 특히 동쪽으로의 확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이는 근대 유럽에서 모피 코트가 유행함에 따라 시베리아의 모피 사냥이 활발하게 추진된 시기와 맞물리죠. 이는 마치 금을 찾아 서쪽으로의 골드러시가 이뤄졌던 미국의 상황과 비슷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베리아는 혹독한 추위로 인해 인구 밀도가 희박했던 곳으로 러시아로서는 무주공산이나 다름없었죠. 어쨌든 동쪽으로 끝없이 뻗어갔던 러시아의 영토는 급기야 북아메리카의 알래스카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모스크바의 중앙정부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졌으며 베링 해협까지 건너야 했던 알래스카는 러시아가 관리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땅이었습니다. 따라서 알래스카를 미국에 판 러시아의 동쪽 진출은 베링해의 바닷가에서 멈추게 됩니다. 러시아의 팽창 정책은 그동안 대륙을 중심으로 이뤄졌습니다. 러시아가 시베리아에서 차지한 땅은 영국의 지리학자 맥킨더가 정리한 심장지역 이론의 추축지역에 해당합니다. 맥킨더는 유라시아의 추축지역을 차지하는 세력이 세계의 패권을 차지한다고 주장합니다. 다만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추축 지역을 차지한 대륙 세력은 해양으로 진출할 출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러시아가 처한 지정학적인 어려움과 맞아떨어집니다. 풍부한 자원과 드넓은 땅을 가진 러시아지만 그동안 해양 세력이었던 영국과 미국에 가로막혀 러시아는 해양으로 세력을 뻗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토크를 중심으로 한 신동방 정책을 통해 해양으로의 진출을 꿈꾸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추운 날씨로 인해 늘 얼어붙은 항구들 가운데에서도 블라디보스토크는 태평양으로 향한 부동항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러한 블라디보스토크의 지리적 조건은 러시아의 해양 진출 교두보로서 지정학적인 중요성을 차지하며 미국의 태평양 진출기지였던 샌프란시스코의 역할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블라디보스토크와 샌프란시스코는 반도와 만으로 이뤄진 땅 모양,
그리고 러시아와 미국의 끝에서 태평양으로 향한다는 지리적 유사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의 경제와 문화적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와 달리 블라디보스토크는 여전히 러시아의 변방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는 샌프란시스코가 미국의 역사적 중심이었던 동부 대서양 연안으로부터 비교적 거리가 짧다는 점, 그리고 같은 북아메리카 지역에 속하여서 동서간 문화적 위화감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와 차이를 보입니다. 블라디보스토크는 비록 같은 러시아 국토이지만 유럽에 속한 모스크바 지역과는 다른 아시아에 속합니다. 이는 절대적인 거리를 넘어 러시아의 동서간 사회문화적 거리감을 더욱 커 보이게 만듭니다. 또한 모스크바와 블라디보스토크 사이에 있는 시베리아의 혹독한 환경은 블라디보스토크를 더 외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러시아 정부는 블라디보스토크를 러시아의 샌프란시스코로 만들려는 꿈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부터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매년 개최되고 있는 동방경제포럼은 동북아시아의 경제, 문화, 외교적 교류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려는 러시아의 비전을 잘 보여줍니다. 비록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조금 주춤한 감이 있지만 우리나라도 동방경제포럼을 통해 러시아와의 경제개발과 투자협력, 그리고 남북한의 평화 분위기 조성에 힘을 쏟아왔습니다. 동방경제포럼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본격적인 사회경제 인프라를 블라디보스토크에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블라디보스토크 여행을 할 때 자주 사진을 찍는 금각교와 루스키 대교는 이러한 차원에서 건설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항만과 공항의 확장, 극동 연방대학교의 설치, 마린스키 극장의 연해주 분관 개관 등 러시아 정부로서는 이례적이자 파격적으로 블라디보스토크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담이지만 블라디보스토크의 금각교는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와 명칭으로나 생김새 면에서 유사한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유럽이라는 표현에 걸맞게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무렵에 지은 유럽식 건물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건물들은 유럽의 문화를 따랐던 제정 러시아의 흔적을 볼 수 있게 합니다. 이후 소비에트 연방이 들어서면서 블라디보스토크에는 사회주의식 아파트 건물이 우후죽순 들어서게 됩니다. 한때 소련 붕괴 이후 어려워진 러시아의 경제로 인해 블라디보스토크 역시 사회경제 인프라 투자에 한파를 맞게 되었지만 신동방 정책을 중심으로 한 러시아의 야심찬 계획에 따라 블라디보스토크의 도시경관은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륙을 넘어 해양으로 향하는 러시아의 대외 정책 속에 유럽과 아시아의 문화적 스펙트럼이 공존하는 블라디보스토크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똘레랑스를 마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을 눌러주셔서 앞으로도 똘레랑스의 인문학 기행과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